여러분, 최근에 주유소에 가보셨습니까? 기름 넣으러 들어갔다가 가격 전광판을 보고 잠깐 멈춰 서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얼마지? 저번 달보다 또 올랐나? 숫자를 보는 순간 괜히 기분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68입니다. 젊었을 때 기름값이라는 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리터당 몇십 원 오르면 에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한 달 생활비가 수만 원씩 더 나갑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류비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란 안보수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 로켓과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정작 아무도 이게 우리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저쪽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유소 가격 전광판과 마트, 장바구니 가격과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오늘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원자재와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관리 상담과 투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신호를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고 그 기억이 저를 지금도 움직이게 합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 이 채널에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분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중동전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걱정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동 동시다발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5가지 진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사망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아, 중동 지도자 한 명 죽었구나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외신 뉴스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리자니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을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고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지원 라인을 연결하던 핵심 골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최고 지도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이 중동 전역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을 조율하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조직에서 합리적 판단자가 사라지면 극단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발언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협상보다 보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6발을 발사했습니다. 보복은 반드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4달러 이상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라리자니 사망 직후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 로켓과 드론 공격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보복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이종호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62살이시고 20년째 중소무역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란 쪽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 주 들어 이란 거래처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지도 안 읽히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다고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정호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발 공급망이 지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싸우는 건 원래 하던 일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째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와 33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33일 만에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헤즈볼라의 전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주로 구형 로켓과 경보병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는 어떻습니까?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이란에서 정밀 유도 미사일을 수만 발 받아뒀습니다. 드론 전력도 갖췄습니다. 지하 터널이 레바논 남부에만 수십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지상전을 단기에 끝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기전입니다. 장기전이 왜 우리 경제에 문제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자재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격에 얹히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세가 오릅니다. 전기세가 오르면 공장 원가가 오릅니다. 공장 원가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이 연쇄 반응이 우리 식탁까지 옵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박미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57세이고 5년 전부터 중동 관련 에너지 펀드를 조금씩 모아오셨습니다.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지상전 뉴스를 보고 에너지 펀드가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하냐고요? 아니면 전쟁이 더 커지면 더 오를 테니까 들고 있어야 하냐고요? 이 질문 하나에 중동 전쟁의 경제적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뒤 대응 방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한국 코스피는 단기간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8달러에서 순식간에 8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때는 33일 만에 끝난 전쟁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장기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목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유조선이 수십 척씩 드나들죠. 이란 영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막으면 우리나라는 원유 공급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저는 비슷한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1973년 제가 28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오일 쇼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물가가 1년 만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며칠 밤을 새워 이어졌습니다. 그때 공포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미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고 있어서 해운 운임이 수십 %씩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호르무즈까지 막히면 2중, 3중 타격이 됩니다. 지난달 상담을 받은 최준혁 씨가 생각납니다. 올해 55세이고 식품 유통 자영업을 12년째 하고 계십니다. 최준혁 씨는 납품받는 물류비가 석 달 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했습니다. 수입산 식재료 원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납품 단가는 못 올립니다. 마트에서 안 받아준다고요? 이미 최준혁 씨의 사업은 중동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 사업이나 가게의 에너지와 물류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달러와 원화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안전한 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원유뿐 아니라 밀, 콩, 옥수수, 각종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것들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기업이 제품 가격에 얹어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마트에서 장 보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이미 한 번 직접 경험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서 환율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했습니다. 전쟁 개전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몇 달 뒤 환율은 제가 전환할 때보다 100원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지만 신호를 읽으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미 달러는 강세 기조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달러 가치는 구조적으로 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동 확전 시그널까지 더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2,000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미순 씨가 다시 상담을 왔습니다. 에너지 펀드 얘기를 하러 오셨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가족이랑 미국 여행을 갈 계획인데 달러를 지금 사는 게 나은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달러 자산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달러를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들은 사실 각각 따로 보면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동에서 지도자가 사망한 적도 있었고, 레바논에서 전쟁이 난 적도 있었고, 유가가 오른 적도 있었고, 달러가 강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다르냐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신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태국 바투아가 무너졌고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폭락했고 홍콩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기업들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었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설마 IMF까지 가겠어? 제가 직접 그랬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해 11월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비슷한 논리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동전쟁은 원래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은 전쟁이랑 거리가 있잖아. 설마 우리까지 영향이 오겠어? 그 설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란 안보수장 사망, 레바논 지상전, 이라크 미 대사관 공격, 이 3가지가 하루 사이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면전에 판을 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판이 다 깔리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정호 씨가 상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사업이 걱정되는데 우리 아들이 현역 군인이거든요. 혹시 이번 사태 때문에 파병이라도 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요? 그분의 눈빛이 생각납니다. 숫자 이전에 이건 사람의 삶 이야기입니다. 중동전쟁이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와 원자재 연동 자산을 지금 당장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에너지 관련 펀드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전쟁 상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큽니다. 휴전 소식 하나에 하루 만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직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욕심을 줄이고 리스크를 먼저 잘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박미순 씨께 제가 드린 조언도 이겁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분할로 이절하시고 전체 에너지 자산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하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전쟁 뉴스 하나에 밤을 새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전체 유동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로 들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에 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에서 2달에 걸쳐 나눠서 사시는 분산 매수를 권합니다. 이미 환율이 높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미순 씨, 여행 경비도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환전하시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사려다 고점을 잡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달러 자산이 전혀 없으신 분은 작은 금액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게와 사업의 에너지 비용 구조를 지금부터 줄여나가시라는 겁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가계부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소득의 15%가 넘는다면 지금부터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최준혁 씨께는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다면 수입산 식재료 비중을 국내산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이란 안보수장 사망, 이라크 미 대사관 공격.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 그냥 뉴스입니다. 그런데 함께 보면 중동 전면전으로 가는 전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전조는 우리나라 기름값과 물가와 환율과 직결됩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돌아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미리 줄였고 현금을 확보했고 위기가 오기 전에 작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설마를 외쳤다가 틀렸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지금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설마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의 에너지 지출을 계산하고 달러 자산을 점검하고 중동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